네, 이제 3차씩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날이 더워지니까 힘들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 댁에서 이제 갑갑할 것 같은데 좀 빨리 끝나야죠, 이 상황이. 그러면 우리가 초과학 처리는 지금 좋은 얘기만 했었죠. 그럼 모든 식품에 다 좋을까요? 당연히 앤서는 노죠. 이 세상에 어떤 기술이든지 완벽한 기술은 없습니다. 그 기술은, 모든 기술은 장점과 제약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대대에서 연구되는 게 조합 가공 기술이죠. 아마 제가 한 1주차 앨범 한 둘째 시간 그 정도에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콤비네이션 테크놀로지죠. 이 기술과 이 기술의 합쳐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기술인데, 자, 초합 처리는 그러면 또 식품을 갖다가 우리가 파괴시키냐, 또 그거에 대한 의문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포도 같은 거를 넣어놓고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포도 퍽 하고 터지겠지, 그죠? 여기 포도는 없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 어떤 포도다 그런 걸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압착을 하면은 포도가 다 파야 될 거예요. 근데 이런 포도 자체가 어떤 거야? 압착이 아니라 이런 물통 안에 들어가서 둥둥 떠 있다고 합시다. 떠 있긴 아니지만 그 안에 정치되어 있다고 해요. 그때 얘를 갖다 압력을 강하게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런 포도한테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그 하이프레셔 포도는 초고압은 자,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적용되겠죠. 압력이 모든 방향에서. 그래서 포도가 터지거나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압착은 쉐어라는 힘이죠. 이거는 왜? 이 둘러싸고 있는 물이 동시에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절대 포도가 터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건 뭐 육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식품을 갖다 파괴시키지 않는다. 어떤 구조나 물리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이제 이 모든 식품에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좀 방향이 빗나갔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식품에 이 초과학이 적용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죠. 초과학 식품은 수분 함량이 일정 함량이 있어야 돼요. 수분 함량이 높은 게 초고압에 적합합니다. 대다수 수분 함량이 높잖아요. 대다수 식품은 괜찮다는 얘기죠. 과일이건 과채류건 육류건. 그럼 초고압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 초고압에 적합치 않은 식품, 그죠? 이런 공기층이 있는 식품이나 또 어떤 게 안 좋죠? 수분 함량이 극도로 낮은 것, 수분 함량이 매우 낮은 것. 자, 그냥 쉬워서 해봅시다. 수분 함량이 매우 낮은 식품, 예를 들어서 마른 오징어나 그런 거는 초과을 처리해도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수분을 갖다 압착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공기층이 존재하면 어떻게 돼요? 공기층이 다 파괴해서 빠져나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태가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이건 스티로폼 컵이에요. 이 안에는 미세한 수많은 공기층이 있는데, 얘를 진짜 초과학 처리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안에 있는 공기층이 파괴돼서 이렇게 식품 형태가 변화가 됐죠. 자, 그러면 실제 식품 중에 이런 공기층이 존재하는 식품은 어떤 걸까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요거는 반드시 아마 우리 대면하면 나올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힌트를 하나 드리죠. 초코파이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아이유 노래이기도 합니다. 뭐죠? 마시멜로. 그 안에 수많은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한번 초과합체를 해본 적이 있는데 과자처럼 바삭바삭해집니다. 그게 거의 그 공기층의 그런 어떤 물리적 물성 특성을 다 잃어버려서. 그래서 자, 우리가 초고압은 식품을 갖다가 크러쉬, 으깨서 망가뜨리냐? 아니죠. 노우죠. 요즘 슬라이드가 조금 엉성하게 됐습니다. 미안해요. 노우고 왜?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압력이 적용돼서 압력 적용되죠. 그래서 식품의 구조를 파괴시키지 않은. 자, 그럼 초고압에 적합한 식품은 수분함량이 높은 식품이죠. 그건 얘기했어요. 초고압에 적합치 않은 건 수분함량이 매우 낮은 거. 마늘우유 같은 거 소용없겠지. 밀가루, 그죠? 콩가루고 그런 건 전혀 그 초고압 처리한다고 그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층이 존재하는 거예요. 스티로폼처럼 이런 형태로 변한다는 거예요. 마시멜로 같은 거.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아까 잠깐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이 초고압은 엄밀히 분명히 얘는 비열처리 있습니다. 그렇다고 열이 전혀 안 오느냐? 아니죠. 자, 압력이 증가하면 여러분들 이 압력을 갖다 확 증가시키면 단열 압축에 의해서 이제 공기 분자 간의 마찰에 의해서 아디아바틱에서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그냥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우리 압력을 해주시면 순간적으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그 올라가는 것도 이게 100도, 200도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컴프레션 히팅 팩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식품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그래서 이것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목표 온도를 초과를 갖다가 우리가 20도씨에서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초과압 400메가파스칼 초과압 처리를 목표 온도 20도씨에서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0.1파스칼에는 걔를 시작하면 한 5도씨에서 시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떤 얘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고압 처리를 갖다가 우리가 요 슬라이드로 보면은 요거는 아마 물 같은 경우인데 한 25도에서 시작한 것도 어떻게 보면 30도, 한 35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초고압 처리. 그래서 미리 예냉을 시켜놓고 초고압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얘는 300메가파스칼 뿐이 안 됐지만 압력이 더 올라가면 온도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 조절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물질이 컴프레션, 즉 압착이 될 때는 그 압착열이, 아디아바틱 히팅 열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주로 이런 팻이나 오일 같은 데서 100메가파스칼 몇 도씨가 올라가느냐를 보여주는데 온도가 팻이나 오일 등에서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왜 그런지 우리가 식품의 구조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H2O죠. 자, 얘는 굉장히 조밀한 구조고 얘는 극성이야. 그래서 물은 압축률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어떠냐? 초고압 처리했을 때 온도가 올라가는 게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갖다가 600메가파스칼에서 20도씨에서 하고 싶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좀 이상해졌네. 왼쪽으로 갖다가 우리가 프레셔 압력이라고 해보고 여기를 자 우리가 템퍼러처 온도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대기압은 몇 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몇 메가파스칼 0.1 MPa에서
메가파스칼에서 글씨가 오늘 잘 안 써지네. 이렇게 저녁 때가 피곤합니다. 0.1 메가파스칼에서 자 우리가 한 600 메가파스칼로 압력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자 이 검은색을 압력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얘가 프레셔. 이 압력이 올라갈 때는 이거 실제로 우리가 압축해 보면 실제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써먹고 생각해서 자 온도도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온도가 이게 4도씨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이렇게 한 30도씨까지 온도가 물론 여기 매치가 되겠죠. 30도씨까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당연히 압축. 그래서 우리가 그냥 비열처리 기술을 잘 이용하려면 우리가 30도씨에서 만약에 처음 시작하면 600메가파스칼로 올라갈 때 얘가 뭐 40이나 50도씨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디아바틱 히팅을 갖다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물은 컴프레션 히팅이 적어요. 자, 근데 그런 물 말고 어떤 게 있냐? 카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 프로테인, 육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얘보다는 물이랑 패티 푸드, 즉 지방이 많은 식품의 중간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짧게 해놓은 물은 적은데 그럼 어떤 식품을 할 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냐? 어떤 식품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되냐? 어떤 식품을 할 때 주의하냐? 이런 팻이나 이런 오일이 많은 식품, 즉 얘네들은 컴프레션 히팅이 엄청 잘 됩니다. 얘는 비극성이죠. 그리고 컴팩트 스트럭처가 아니야. 얘는 진짜 압축률이 물보다 좋아. 그러니까 압축이 잘 되니까 온도가 많이 올라가죠. 얘는 롱체인이기 때문에 구조 특성상 압축이 잘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주 그 컴프레션 히팅, 즉 단열 압축, 압축열, 그 압축열이 자 지방이 많은 식품, 압축열이 열이 높다. 어떤 식품? 자, 지방이 많은 식품은 그 지방이 많은 식품을 할 때는 미리 냉각을 시켜놓고 해야겠죠. 그죠? 이게 전달되기가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운 게 초고압 처리가 비열 처리를 하면서도 사실은 열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 논서멀 분과에서도 그 IFT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지방이 많은 식품은 초고압 처리 과정 중에 압축열이 높고 온도 상승이 높다. 언제? 초고압 처리 중에. 그러니까 얘네는 온도 조절을 미리 어떻게 돼? 냉각을 시켜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초과압 상태에서도 어떤 물론 열도 전달되고 열이랑 약간 컨비네이션 하는 연구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런 물리적 특성, 어떤 서멀 컨덕티비티, 열 전도도나 스페시픽 이런 비열이 어떻게 변하냐 이런 걸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이제 이 연구를 했었고 이제 저랑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제가 이때 한참 미국에서 열심히 일할 때였는데 연구를 했던 그런 논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초고압 처리는 우리는 얼마요? 보통 400에서 800메가파스칼 정도 쓴다고 그랬죠? 여기 뭐예요? 파스칼 대신은 초고압 처리는 살균입니다, 여러분들. 멸균이 아니에요. 멸균으로 가려면은 우리가 사실은 온도도 약간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압력, 용기 주변을 다 코일을 해가지고 압력이랑 온도를 같이 넣어주는데 그걸 모 기업에서 한번 연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경제성 측면에서도 없고 그냥 일반 열 처리한 거랑 또 품질 특성은 차이가 없어. 그래서 이건 안 했어요. 요즘은 이 스터라이제이션. 초고압 처리 멸균되려면 압력도 한 800에서 1000메가파스칼. 그러면 이게 100메가파스칼 올라갈 때마다 그 상용화 장비가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래서 그 경제성이랑 또 800에서 1000메가파스칼이 되더라도 멸균 효과가 오려면 온도, 열 처리랑 같이 컨비네이션을 해줘야 돼. 그러면 그 경제성 측면에서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초과학 처리는 현저한 살균이다. 그걸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타민C 리텐션이 굉장히 잘 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600mPa 하더라도 뭐 열처리 있으면 엄청 파괴됐을 텐데 우리가 이 트리트먼트를 25시에 맞춰서 600mPa 했더니 85% 이상 이렇게 잘 유지가 됐다. 여러분들 이 논문 보면 재밌죠? 93년, 96년, 99년 이때도 93년이면 그죠? 아마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있겠죠? 아마도 일부던지 하여튼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도 이게 연구가 됐던 거예요. 초과학은 사실 이 논문 찾아보면 1970년대에서 일본에서 연구한 것도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상용화 되기 시작했죠. 그죠? 한 30년, 40년. 근데도 아직도 초과학 기술을 신가공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기술이 우리가 진짜 연구실에서 조금 연구했던 게 정말 제품이 상용화돼서 나올 때까지는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건 검진 과정도 거쳐야 되고 어떤 규정에도 있어야 되고 요즘 뭐 동물 실험, 뭐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하죠. 우리 코로나 백신 개발하는 것도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만치는 않고 식품 같은 것도 새로운 기술이 진짜 상용화되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기울여 줘야 됩니다. 왜 안 가죠? 이거 왜 안 가요? 자, 우리가 아까 아임리얼 생산 공정에서 우리가 초과학 처리할 때 그 전체적인 공정화처럼 초과학 처리되는 그 영상은 거의 뭐 1초, 2초 내에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초과학 처리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바닥까지 해서 껍질을 흘려 셔클링 하는 그런 기술, 이것도 진짜 수산물 가공에 이용되고 있는 기술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비어사는 그 미국의 대표적인 초과학 그 장비 제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뭐 또 스페인의 NC 하이퍼베리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영국에는 스탠스테드 머신 뭐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건 아닌데 이런 초과학 연구 장비도 있고 물론 이제 연구 장비보다는 상용화 장비에 더 관심이 많죠. 이런 인더스트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용화 장비도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유튜브 링크 가보시고 영상의 스토리를 주시죠. 자, 이게 진짜 스타 사이클 하면 여기고요. 그 챔버에다가 지금 뭐야? 식품이 로딩이 된 거야. 초과학 챔버. 그 다음에 펌프에서 물을 계속 넣어주는 거야. 그냥. 그래서 6,000bar, 600mPa 될 때까지 수압을 쭉 넣어주고 끝나면 물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식품이 나오는 이게 초과학 처리입니다. 또 패키지 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그럼 수산물 가공에는 또 어떻게 이용이 될 것인가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따 나오지만 뭐 수평형, 수직형 있는데 요즘 공룡은 다 수평형 씁니다. 자, 우리가 어디 센터를 싣고 오기도 하고 바닥까지를 자 잡아와서 지금 물론 이건 영상 보여주는 걸로 하지만 실제로 할 때는 패키징을 하든지 어떻게 하겠죠. 그냥 그대로 나왔어. 이게 열 처리됐었으면 아마 색깔 조명하고 그랬을 텐데 자, 그러다 보니까 뭐야? 껍질이랑 육을 갖다가 쉽게 세퍼레이션이 되는 거죠. 완전히. 이걸 사람이 하려면 엄청 힘들죠.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뭐가 비싸요? 레이버비가 비싸요. 얘 가끔 살아있는 일도 있습니다. 일도 수산물 중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초과학 처리해서 껍질을 쉽게 분리해내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해서 뭐, 크랩 뭐 어떤 그냥 가공품을 만든다는 얘기죠. 우리는 뭐 게맛살 같은 거 만들지 모르겠지만, 어떤 조개를 위해서 껍질을 분리해내는 이런 과정, 여러 가지를 어떻게 보면 좀 징그럽기도 한데, 초과학질을 합니다. 얘를 갖다 뭐 열을 가했었으면 당연히 다 단백질 방문자도 되겠죠. 그 다음에 뭐야? 우리가 분리해내는 과정도 있지만 살균 효과도 동시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베니핏을 갖다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노동력을 갖다가 굉장히 감소시키는 그런 장점을 갖다가 또 동시에 병원 서비스를 사면하는 살균 효과도 볼 수가 있다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육가용품 뭐 그냥 발치를 이런 수산물에도 굉장히 초과학 처리가 널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 이제 뭐 홍보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캐나다에서 실제 식품을 갖다가 처리해놓은 이런 과정을 보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영상 들으면서 이해하셔도 되고, 한번 유튜브 링크를 한번 가보셔도 좋습니다. Food processors use various methods to keep our food supply safe. Most often, antimicrobial ingredients are added to inhibit the growth of bacteria such as Listeria, E. coli, and Salmonella. Food processors use various methods to keep our food supply safe. Most often, antimicrobial ingredients are added to inhibit the growth of... 요즘 잘 듣죠? 리스테리아. 미생물 쓰는 게 이게 그냥 기계 만드는 회사 이러니까 대문자로 써야 되고 대문자로 써야 되고 앞에 이콜라이 뭐 얘는 다 이탈리아로 써야 되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Bacteria such as Listeria, E. coli, and Salmonella. But these preservatives can diminish product quality. A new technology called high pressure pasteurization is 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and proven alternative to additives. This new method uses extremely high pressure, 87 pounds per square inch, to eliminate any risk of bacteria without changing the quality, taste, or texture of the meat. Butterball products are loaded into the high pressure chamber. The chamber products are loaded into the high. 로리부터 하이프레셔 챔버지. 자, 하이프레셔 챔버에 갈 때 지금 얘네가 특성이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패키지가 되어 있는 상태죠. 포스트 패키지입니다. 하이프레셔 처리하고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포장을 끝내놓고 초고압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잘 습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Pressure chamber. The chamber fills with cold water, which surrounds the product from all sides. Extremely high pressure is transmitted through the packaging and the food, inactivating foodborne pathogens and spillage bacteria. The shape and texture of food is retained because pressure comes equally from all directions at the same time. These Butterball products are now ready to be shipped to retail stores and restaurants across Canada. High pressure pasteurization is a highly effective food safety measure. This additional layer of protection eliminates any risk of pathogens and spoilage bacteria in the product without adding antimicrobial agents and preservatives. Trust Butterball products to be fresher and safer because they are high pressure pasteurized. 그래서 뭐 HPP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여기부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거 기회를 냅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컴프레션은 뭐야? 챔버에다 물을 넣어놓고 피스톤이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죠. 챔버에 물 가득 채워놓고 피스톤이 올라가서 이게 지금 완전히 하다가 너무 위로 올렸더니 압축이 돼서 이렇게 피스톤을 위로 올리면서 압축을 시켜준다는 얘기고, 인다이렉트는 좋아. 자, 이게 대다수가 요즘 사용되는 인다이렉트. 이게 우리가 식품을 넣어놓고 챔버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물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가압을 하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피스톤 옆에 공간이 있죠. 자, 여러분들 요거 생각해보세요. 딸기를 갖다가 초과학 처리하면은 딸기가 다 으깨지게 해서 딸기 잼이 되지 않냐? 그러지 않습니다. 딸기를 갖다가 압력을 갖다 내가 위아래에서 이렇게 가하면은 그거는 으깨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이런 거야. 챔버에 넣어놓고 압력을 가하게 되면 이 물이 얘를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압축을 시키기 때문에 식품이 구조가 무너지거나 으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프로덕트 로딩 워터 탱크 아까 본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초창기에 이런 벌티컬 타입이 있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초각 챔버 이런 수직형이라는 얘기죠. 자, 수직형이는 뭐야? 자, 얘는 뭐 장점, 단점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제가 일부러 구분을 안 했습니다. 자, 로어 사이클 타임은 뭐야? 사이클 타임은 물을 갖다 채우는데 좀 시간이 덜 들고 왜? 이 물을 갖다가 그대로 활용할 수 있죠? 식품만 위로 꺼내면 되는 거잖아. 왜냐면 얘가 버티컬 타입이었으면 뚜껑을 여는 순간 물이 나올 텐데 아니요, 호리전탈 타입, 수평형이었으면 버티컬 세우는 상태니까 이 뚜껑만 열고 식품 꺼내고 이 물은 그냥 담아놓은 상태로 그냥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버티컬 반대로 호리전탈이면 이런 상태 바꿔본 거 얘는 어떻게 이 가압 챔버의 뚜껑을 열면은 그죠? 캡을 열면 물이 다 나오니까 물론 이제 이거보다 훨씬 큰 거겠지. 예를 들어서 얘랑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사이클, 프레셔 트랜스퍼런 미디엄, 그 압력을 전달하는 유체, 그 물을 갖다 계속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틸팅 타입, 기울어지는 타입도 뭐 사용했었고 요즘 대다수는 이런 버리지털 타입이죠. 그래서 얘는 어떤 거야? 장점이 뭐야? 좀 더 위생적이죠? 아까는 어때? 들어가는 입구가 이 위에서 들어갔으면 또 위로 나왔다. 근데 얘는 버티컬 타입은 어때요? 자, 들어가는 방향과 나오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교차형 같은 게 일어나지 않겠지만 보다 위생적이고 컨베이어 벨트에서 연속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단점은 뭐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공정 측면에서 이런 고려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기 바랍니다. 근데 단점은 뭐예요? 이 뚜껑을 여는 순간 이 유체가 다 밖으로 나오니까 재활용을 못하겠지. 또 뭐가 있어? 자, 이거 눕혀놓고 사용하면 어때? 공장이 굉장히 넓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여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포장에 관해서 초과학식품의 포장. 자, 초과학식품의 포장에 관해서 이건 보여야겠다. 자, 얘는 일단 뭐야? 포스트 패키징 프로세싱이에요. 즉, 자, 다 포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초과합 처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최소한 한 번이라도 플렉서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플렉서블 파우치, 이 플렉서블을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또는 어떤 바트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럼 유리력은 돼? 안 되죠? 자, 얘는 뭐야? 플렉서블 하지. 그러니까 얘는 압력 가할 수 있어. 얘는 압력 가면 뻥 하고 깨지겠지. 그 안에서 라이언. 이런 플렉서블 파우치를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자, 미니멈 헤드스페이스. 이 헤드스페이스 여러분들 아마 LC, GC 뭐 저는 그쪽 전문가 아닌데 할 때도 많이 하죠. 우리가 이 헤드스페이스가 최소화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헤드스페이스는 뭐야? 경영 여기 빈 공간이 뭐야? 빈 공간에 뭐가 있어? 공기가 있겠지. 공기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가장 적게. 물론 이 생수병은 초과학 처리를 한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헤드스페이스가 요거보다 좀 더 작게 있어야 돼. 왜? 공기는 압축률이 높잖아요. 그죠? 공기는 압축이 잘 되잖아요. 물보다. 왜? 밀도가 낮으니까. 그것 때문에 압력의 상쇄 효과가 있어요. 아무리 밖에서 압력을 가해줘도 이 안에 공기가 많으면 압력이 제대로 유체에 전달이 안 돼. 그래서 미니멈 헤드스페이스가 있어야 돼. 자, 근데 여러분 열 처리할 때는 있잖아. 만약에 이거는 내 열 처리를 어떻게 포스트 패키징인지 아니면 언패키징인지 모르겠는데 열 처리할 때는 헤드스페이스가 어느 정도 있어야겠지. 만약 얘를 갖다가 어떤 뜨거운 챔버에 넣었다든지 뜨거운 물에 왜? 얘가 온도가 올라면 부피가 팽창될 거 아니에요? 헤드스페이스가 없으면 어떻게 돼? 뻥 하고 터지겠죠? 그래서 그 차이를 여러분들 어느 정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과학 포장은 포스트 패키징 프로세싱. 초과학은 패키지를 끝내놓고 초과학 처리한다. 그 다음에 플렉서블 파우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미니멈 헤드스페이스를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자, 여기부터는 그냥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제품이 초과학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뭐 미트, 뭐 시푸드, 아까 봤던 거, 뭐 주스 비버리지 데이터인데 요즘 들어서 이 주스 비버리지가 뜨고 있어요. 이건 2011년 차인데 그 아까 시푸드 같은 거, 어떤 비브리오 같은 거 이제 사면하는 거 했었죠. 이건 미생물학적 관점에서 타겟이 누구냐 그런 걸 얘기하고 있죠. 레디 투 푸드, 여러분들 RT 알죠? 레디 투 잇. 그 데일리 햄 같은 거. 이거는 왜 조리 안 하고 그냥 얇게 썰어져 있잖아. 그거 그냥 빵에 넣어서 먹기도 그냥 먹어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건 한 500에서 600메가파스칼인데 리스테리아 같은 거를 다 사멸시키는 데 이용이 된다. 근데 베지터블 주스, 그래서 얘는 여러 가지를 하고 요 주스도 유리병이 아니야. 플렉서블 파우치. 얘도 뭐야? 플라스틱 플렉서블 파우치잖아. 그러니까 요 플렉서블 그 바트에다 플라스틱 바트에다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초밥 처리하는 거야. 자, 이런 거 우리도 많이 있잖아요. 그냥 이런 튜브 같은 형태에 들어있는 거 여러 가지 사용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이거는 옛날 연구에서 이렇게 했던 건데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기술이 오히려 혼동을 기술이기 때문에 초과학 처리 개념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프린시플, 뭐 르샤밀리의 프린시플, 아이스테트 프린시플, 그러면서 초과학은 압력이 굉장히 균일하고 빠르게 즉각적으로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초과학에 적합한 식품, 안 적합한 식품 얘기했죠. 수분 함량과 공기층의 상관관계,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초과학 처리 포장에 관해서 얘는 포스트 패키징 프로세스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플렉서블 파우치가 유지해야 된다. 헤드 스페이스 여기에 적어야 된다. 그건 왜 그래? 그렇지? 공기가 있으면 압력이 전달이 안 되겠죠. 초고압 처리한다고 식품이 완전히 으깨지냐? 그걸 이렇게 압착해서 으깨는 건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차이,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좀 파악을 해 두시면 공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냥 상식적인 푸드, 식품 공학도로서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보충자료 올려드린 것도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 중간평가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다들 잘 하시더라고요. 고생하셨고 제가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평가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평가 결과는 다들 좋으실 거니까 그렇게 너무 목매어 기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대면 문제 평가가 되면은 만약 기말이 그때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더워지는 날씨에 굉장히 또 갑갑할 텐데 고생 많으시고 우리 건강한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기말 평가를 한번 진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